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에 대해서 배우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것의 현주소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민법이고요. 민법은 크게 재산법과 가족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중에서 재산법을 하고 있어요. 재산법에는 물권법과 채권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채권법을 보고 있는 거고요. 채권이 발생되는 원인은 크게 두 개. 첫 번째는 계약, 두 번째는 불법행위인데 우리는 지금 계약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대화에서 계약이 온전하게 성립될 수 있는지, 이게 뭐 바람직한 계약인지, 인정할 수 있는 계약인지, 요걸 한번 느껴볼게요. 자, 대화 읽어보겠습니다. 실은 햄버거 핑계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아직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에이, 그럼 햄버거 안 사고 그냥 갈래요. 어이, 거기 학생 이리 와봐. 아니, 일단 가게 들어왔으면 뭐라도 사야지. 그냥 가는 게 어딨어. 치즈버거 사가지고 가. 아, 무서워. 네, 그럴게요. 주세요. 자, 여기에서 계약이 성립되는지를 보려면 청약과 승낙을 확인해야 됩니다. 치즈버거 사가지고 가 청약이었고요. 네, 라는 승낙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끼리의 의사 합치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있지만 뭔가 여러분의 마음에 깨림직한 것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내라고 승낙하는 이 여학생의 느끼는 느낌이 아 무서워 라는 느낌으로 이 햄버거를 사게 됐다는 거죠. 과연 이 계약은 온전하게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계약이 맞을까? 근대 민법의 원칙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은 그러한 상태에서 어떤 계약을 맺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 기억나죠? 그런데 그 계약 자유의 원칙에 빗대어서 봤을 때 아, 무서워라고 하는 그 말이 온전한 자유의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격적으로 학습할 내용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 첫 번째는 당사자였거든요. 그 내용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에 관련된 내용을 할 겁니다. 자, 다시 조금 복습을 해볼게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는데 동그라미 1번 당사자는 계약의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갖춰져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의사표시. 계약 당사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조금 갸우뚱하게 돼요. 자, 뭐냐면 일단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해서 사기 또는 강박을 강요와 협박이라고 부르거든.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그러니까 사기는 속은 걸 말하는 거고요. 내가 속은 거. 속아서 의사표시를 했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다면 그것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사실 내가 속아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을 때 취소를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계약은 성립돼요. 하지만 내가 취소를 한다면 취소가 가능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취소를 한다면 그 계약은 없던 것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 다른 의사표시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요. 표의자,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한테 큰 과실, 실수가 없는데 중요한 내용에서 착오가 생긴 거야. 그랬을 때 이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것은 그냥 그대로 가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되지만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취소를 한다면 없던 계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교과서 126쪽의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계약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하면 성립한다. 하지만 의사표시가 유효하려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면 계약은 성립되는데 이때 의사의 합치는 청약과 승낙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표시가 유효하려면 이때 말하는 의사는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온전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의 완전한 의사를 표시한 거니까 그런 것이 인정이 되는 거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 계약은 갸우뚱하게 되는 거지. 두 번째 줄부터 마저 읽을게요. 사는 사람은 새우버거를 원했는데 파는 사람은 치즈버거라고 생각했다면 착오가 발생한 것이다. 이랬을 때 사는 사람이 그냥 저 치즈버거 먹을게요 라고 하면 그냥 계약은 그 자체로 성립이 되지만 사는 사람이 저 치즈버거가 아니라 새우버거를 원한 건데요? 라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치즈버거를 새우버거라고 속아서 샀다면 사기를 당한 거다. 혹은 위와 같이 구매할 의사가 없는데 구매를 강요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계약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취소를 안 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취소를 안 한다면 그 자체로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지만 취소를 한다면 그 계약이 없던 것으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가볼게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계약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적법해야 하며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 표시를 속아서 한 것도 아니고 강요와 협박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착오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게 판단해서 내가 의사를 표시한 건데도 계약 내용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거나 적법하지 않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다면 그 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커플이 이런 대화를 했어요. 자기야 나 별 좀 따다줘. 했더니 여자친구가 내가 제일 반짝이는 걸로 따줄게 라고 했습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지면 그 승낙이 일어난 그 시점에 바로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는데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자기야 별 따다줘 라고 하는 청약과 내가 제일 반짝이는 걸로 따줄게 라고 하는 승낙이 합치되어서 요건 계약이 마치 성립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별을 딸 수 있는 건가요? 없죠. 그러니까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계약은 성립 자체를 안 합니다.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그래서 이런 걸 무효라고 해요. 애초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적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근로계약이 있다고 칠게요. 사장님이 시급 우리 5,000원으로 합시다. 라고 청약을 했고 근로자가 네 라고 승낙했습니다. 청약과 승낙이 만났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모양이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시급 5,000원이라는 건 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모두 어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지. 지금 2020년에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측정이 됐어요. 그래서 8,590원보다 밑으로 임금을 주게 되면 이거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예 무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약서에 시급 5,000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작성을 했다고 해도 이 5,000원이라는 것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최저임금법에 정해져 있는 8,590원으로 지급되게끔 내용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5,000원으로 지급한다는 내용 자체가 무효, 효과가 아예 없는 겁니다. 당연히 8,590원을 주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뭐냐면 요런 거 보면 되겠다. 성매매, 우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내용이죠. 요런 걸 사고 파는 계약을 맺었다. 요거는 애초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기 매매 계약. 내 간을 뭐 1억에 1,000만 원에 줄 테니까 내 간을 1,000만 원 줄 테니까 네 간 나한테 팔아라. 라고 하는 그런 장기 매매 계약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기 때문에 애초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무효라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뜻이야. 원래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양 당사자한테 채권과 채무가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기를 1,000만 원에 사고 파는 계약을 맺었을 때 만약에 선생님이 장기를 사는 입장이라면 나는 저 사람의 싱싱한 간을 받을 권리가 있고 1,000만 원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야. 반대로 나한테 간을 파는 사람은 자기의 온전한 간을 나한테 줘야 될 채무가 있고 쌤한테 1,000만 원을 받아가야 할 권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장기 매매 계약을 하면 각자한테 그런 채권과 채무가 생기는데 쌤이 무효라고 했으니까 이 계약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이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런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쌤이 어떤 사람한테 간을 받고 1,000만 원을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을 때 선생님이 만약에 1,000만 원을 먼저 줬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간을 받아올 수 있는 채권이 있느냐? 없는 거죠. 이 계약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모양으로 보면 쌤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사람한테 1,000만 원을 준 거밖에 안 돼.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계약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각자한테 채권과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또 노예 계약.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너 나한테 노예 생활해라. 이런 것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계약이고요. 도박 안 되죠. 도박은 정당한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전을 돈을 빌리는 계약을 하면 이것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고요. 대리모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리모가 뭐냐면 네이버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총 2가지의 대리모가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대리모는 남자가 자기 부인 말고 다른 여자와 아기를 만드는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았고요. 두 번째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리모인데 정자와 난자를 사용해서 태아를 수정시키고 그 수정된 걸 다른 여자의 자궁 속에 착상시켜서 그 여자 뱃속에서 키워가지고 낳는 거예요. 이런 대리모도 우리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윤리 측면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대리모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도 무효입니다. 채권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한 계약들 전부 다 무효예요. 그래서 아무리 계약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고 의사 표시가 사기에 의한 것도 아니고 강박에 의한 것도 아니고 착오에 의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계약 내용이 요러하다면 이 계약 자체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지에 이런 사례 같은 거 적어두면 이해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교과서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읽어볼게요. 개인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맺어진 계약이라 하더라도 모든 계약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 내용이 지나치게 사리에 어긋나거나
반사회적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받고 신체 일부를 판매한다거나 이게 장기 매매고요.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기로 하는 계약, 이건 노예 계약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때는 법적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걸 무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네가 지금 무효랑 취소에 대해서 봤는데요. 요걸 쌤이 EBS 개념 완성에 보면 그 100쪽에 무효와 취소 내용이 잘 정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설명해 주려고 들고 왔어요. 표안에 있는 내용은 선생님이 설명하기 쉽게 순서만 바꿨고요. 내용은 일치합니다. 자, 볼게요. 무효랑 취소의 큰 차이점은 무효는 애초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애초에 없는 거. 그런데 취소는 일단은 효력이 인정되지만 취소를 하면 없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급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선호가 어제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을 맺었고 지금 오늘이 됐어. 그런데 선호가 이렇게 할까? 우리 반에 있는 선호랑 쌤이랑 물건 거래를 하는데 좀 고가의 물건을 거래했어요, 노트북을. 근데 선호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이 노트북을 사겠다고 한 거야. 쌤도 확인을 안 했고요. 자, 그러면 선호는 노트북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일정 기간 안에 마음대로 이 계약을 취소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호와 선생님의 노트북 매매 계약이 일단 어제 이루어졌어. 어제 이루어졌는데 이따가 오늘 갑자기 선호가 쌤한테 저 선생님한테 노트북 안 살래요. 그냥 요거 갖고 가세요. 라고 노트북 매매 계약을 취소한 거야. 그러면 취소하기 전에는 이 계약의 효력이 인정이 됐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마치 계약을 애초에 시작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계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어제 맺었지만 취소권은 오늘 행사했거든? 그러면 취소권을 오늘 행사하면 마치 어제 계약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마치 계약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후루룩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급은 과거 시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진다는 거. 그리고 또 차이점은 뭐냐면 이 취소를 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특정인의 주장이 있어야 특정인이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고가의 물건을 구매한 경우 누구만 취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미성년자 본인 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만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은 취소를 주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무효 같은 경우는 달라요. 두 번째 줄에 가봐. 두 번째 동그라미에 가봐. 무효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라서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뭐 특정인은 주장을 한다 만다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애초에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 뉘앙스의 차이 조금 이해돼요? 무효는 애초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주장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취소는 일단 효력은 인정되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효력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정인의 주장이 필요하고요. 그 특정인의 주장은 그 케이스마다 누가 취소를 할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선생님이 그 사례들을 정리를 해서 왔거든요. 요 옆에 있는 사례들은 너네가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무효에서 의사 무능력자, 요거는 뭐 치매 할머니, 만취자,
뭐 3살짜리 아기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기억날 거고요. 불공정한 거, 적법하지 않은 거,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거, 성매매 계약, 장기 계약, 뭐 도박 때문에 금전을 차용하는 계약, 대리모 계약,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었다고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럼 이제 다시 교과서 마지막 단락으로 가볼게요. 한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했다면 말로만 계약을 맺어도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니까요. 그러나 말로만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다툼이 발생했을 때 계약 내용을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가 있고 없고는 계약 성립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어떤 식의 내용으로 계약을 맺을지를 좀 분명하게 하고 나중에 딴말하지 않도록 싸웠을 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만드는 겁니다. 계약서에서는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적고 계약 당사자 날짜 표시 이를 확인했다는 의미로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이외에도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계약서에 담을 수 있고요. 계약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 제3자의 확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제3자가 좀 공적인 인물이면 더 힘을 갖거든. 자, 마저 읽을게요. 이때 계약 내용을 국가가 지정한 사람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공증이라고 부릅니다. 요거 설명 덜 했다. 그 위에 서명 또는 날인에서 날인이라는 말이 생소할 건데요. 날인은 도장을 찍는다는, 왜 인이 도장 찍는 거거든? 그래서 도장을 의미하는 거라서 날인은 도장을 찍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제 다시 공증으로. 공증은 공적으로 증명한다는 걸 의미해요. 너네 걸어가다 보면 법률사무소 이런 근처에 그 간판에 공증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을 볼 거예요. 이제 국가가 정한 사람인데, 이거 읽어볼게요. 필기할 내용.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 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이 공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증이 있으면 뭐 이게 맞다, 이 계약서가 맞다 틀리다 자체를 다툴 필요 없이 이것 자체가 진실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때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이 공증이 딱 찍혀있는 계약서만 가지고도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가서 권리를 실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집행 절차라는 게 조금 생소할 텐데 이런 거예요. 만약에 쌤이 우리 반에 태연이한테 100만 원을 미성년자한테 빌리는 건 살이 안 되겠다. 선생님이 친구한테 1억을 빌렸는데 쌤이 약속한 날 이거를 못 갚은 거야. 심지어 근데 쌤이 갚을 능력도 없고 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집 한 채밖에 없어요. 현금은 당장 없고. 근데 이 친구는 쌤한테 1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법원 가서 막 싸웠지.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제 이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보고 진짜 내가 쌤이 1억을 빌린 게 맞는지 그리고 약속했던 날에 안 준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통장이랑 뭐 주변의 증인이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요. 그래, 이수진 너는 이 친구한테 1억 원을 빌렸는데 안 갚은 게 진짜 많네. 심지어 이자까지 안 줬네. 이자까지 치니까 너는 1억하고도 100만 원을 더 줘야 되더라. 빨리 그걸 줘라 라고 판결을 빵빵빵 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쌤이 진짜 줄 돈이 없는 거야. 나는 집이랑 차 말고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 그랬을 때 강제집행 절차를 거친다는 건 뭐냐면 그 빨간 딱지 붙인다는 거 들어봤나? 선생님 집과 돈이 될 만한 것들에는 빨간 딱지를 붙여놓고 손에 못 건들게 해요. 그리고 이 물건을 경매장에 내서 현금으로 바꾸게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쌤이 이제 집에서 쫓겨나는 거지. 쌤이 쫓겨나고 뭐 이제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해가지고 쌤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요. 그럼 돈이 생기겠지? 그 돈에 만약에 쌤 집이 1억 3천에 팔렸다면 그 1억 3천 중에서 쌤 친구한테 갚아야 될 1억하고 더해 1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을 쌤한테 다시 줘요. 이렇게 경매하는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뭐 경매로 넘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강제 집행 절차를 하게 되는데 이걸 하기까지 법원에서 싸우고 진짜 오래 걸리거든? 근데 공증이라는 걸 받아두게 되면 이게 뭐 이 계약서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다툴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경매 절차 밟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계약 맺을 때 번거로운 절차를 좀 나중에 생략하려면 공증을 좀 받아두는 게 좀 유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여기 금전 차용 계약서를 쌤이 하나 들고 왔어요. 금전 차용이라는 말은 돈을 빌린다는 얘기고요. 요즘 쌤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너무 빠져 있어서 여기 지금 사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거기에 있는 인물들로 쌤 이름을 좀 적었어요. 자, 일단 1. 채권자는 추미나 채무자는 양석현. 자, 그러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누군지 알겠어? 그렇지, 양석현이 추미나에게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고요. 금액은 1천만 원. 이자는 연 5%입니다. 변제는 2021년 5월 5일이니까 내년 5월 5일에 갚겠다. 근데 어떻게 갚을 거냐면 농협은행 계좌로. 근데 그 계좌의 명의는 추민하로 되어 있는 통장에다가 꽂아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정도의 내용을 담아도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좀 더 담아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계약 내용을 적을 때는 최대한 상세하게 적고요. 특약사항,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 외에 당사자 간에 특별히 합의한 사항도 기재하는데 이런 것도 될 수 있어. 일단 1,000만 원은 현금으로 이렇게 농협은행 계좌로 주는데 이자는 금으로 달라. 이런 것들은 보통의 계약 내용 말고 우리끼리 하는 특별한 내용, 합의한 내용 그런 것들을 따로 여기다가 막 기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민아와 양석현은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밑에 채권자 추민아인 여기 도장이나 날인이나 아니면 서명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계약 날짜도 적혀 있습니다. 계약하는 날짜도 중요해요. 그 계약한 날로부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얼마만큼 지났느냐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하는 그 강도가 좀 더 달라지거든. 계약은 2020년에 했고 변제를 21년에 한다고 했으면서 안 갚은 게 뭐 10년 됐다, 20년 됐다 이러면 그 법원에서 판결하는 정도도 좀 달라요. 이런 식으로 계약서는 좀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EBS에서는 나와 있어서 쌤이 그냥 추가로 들고 왔어요. 계약을 이행한다는 건 당사자가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채무를 불이행한다는 건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데 채무를 불이행했을 때는 채권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강제 이행, 경매로 넘긴다. 집을 경매로 넘겨서 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계약 해제, 나 너랑 그냥 계약 자체를 안 할래 한다든지 아니면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정도로 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쭉 다 했는데요. 저번에 학습했던 그 계약 성립 조건 중에서 첫 번째 당사자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계약에서 의사표시, 그 다음에 계약 내용까지 합쳐져서 살펴봤어요. 요거 복습 반복해서 보시고요. 반복해서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더 익숙해질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불법행위 관련된 내용으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